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이성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세기 양반 사회의 선물 경제, 이제 제목은 이렇게 일단 잡았는데요. 이제 조금 수정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들어가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1990년도에 석사를 했으니까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기를 접하게 됐는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활용하는 자료는 이제 이문건의 묵지일기하고 유이춘의 미야미일기, 오이문의 세미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자료를 소개하고 이제 대개 이 가게들이 어떠한 면모를 갖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물 경제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수치하는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것의 의미를 추출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은 이 장이랑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쪽으로 논문을 하나 쓰면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좀 더 공식적이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좀 선물과 칙념을 좀 구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거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부탁, 청탁 하는 그런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경제 파트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칙념, 이제 3장에서는 칙념이 뭔지, 칙념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건지, 칙념은 어떤 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일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하여간 연구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한영국 선생님한테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제 석사 논문 주제를 미야밀기를 주시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호적 뭐 그런 거를 해볼까 생각했다가 선생님께서 일기를 해보라고, 일기를 주시면서 생활을 해보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활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정치 생활, 뭐 사회 생활, 뭐 문화 생활, 경제 생활 이렇게 목차를 쭉 적어서 가지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경제 생활을 해보라고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유행하던 우리 때의 상품 유통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장시를 제 논문의 하나의 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최고의 양반인 미암이 최고의 소비 계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기를 읽어 나가면서 장시나 물품 제작이나 뭐 이런 얘기는 의외로 별로 없고, 뭐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미안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에 되게 어두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수건 선생님께서 이제 수중이라는 말을 쓰셨길래 이제 그 말을 원용해서 제가 수중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활용하는 가계 자료와 이제 가계 면모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문건의 묵지일기, 유이친의 미야미일기, 오이문의 세미록인데요. 이들은 뭐 시작이 이제 그 1535년부터 시작해서 1601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에 한 70년간 그 찬자의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이게 다르지만 그 내용을 상당히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용어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조선 중기 그런 실물 경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 책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묵제일기 같은 경우는 32년간의 일기인데요. 거우일기, 관직일기, 유배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망 한 달 전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책부터 10책이 그 묵제 이문건의 그 유배일기고, 그 유배 생활이 일기의 상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형 충건으로 인해서 10년간 정거를 당하고 조카 휘로 인해서 연좌돼서 성조로 유배돼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사망합니다. 미야미기 같은 경우는 동방의 주자, 뭐 서중의 신명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11년간의 기록입니다. 선조실록에 저본이 됐고 특히 미야미일기 같은 경우는 고위직을 역임한 관직자의 생활일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철저한 기록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냐면은 죽기 이틀 전까지 중병으로 인해서 일기를 쓰지 못한다, 이렇게 그 기록이 이렇게 후손들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유이춘 같은 경우는 세간에 되게 청렴하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명종실록 편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편찬을 하게 되면서 그 사초에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를 보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후에 제 논문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탐욕스러운 이런 사람은 원래 아니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이런 부분을 쓴 겁니다. 세미록 같은 경우는 8년간의 피란 일기고, 그 홍주 개당부터 시작해서 인천, 임자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평강 이렇게 4년씩 이 피란 생활을 합니다. 아들 오윤겸은 인조 반정으로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선을 거쳐서 영의정까지 지내고요. 손자 오달째는 병자호란때 그 청나라로 끌려간 사막사의 사람입니다. 이 선물경제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고 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제 그 연구사 비슷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그 이수건 선생님의 이 견해를 받아들여서 수중 증여, 이거 물품을 받는 걸 수중, 주는 걸 증여라는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님께서 하여간 이런 시장 경제를 거치지 않는, 시장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경제 형태를 증답 경제라는 말을 사용했고, 박이택이라는 분이 그 선물 경제 변화상을 지적했는데 19세기에는 물자 획득을 위한 선물은 의미를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창 선생님께서 이 선물 경제와 시장 경제가 그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변화상을 추적을 했고요. 아무래도 선물 경제에서 후기로 갈수록 시장 경제가 훨씬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4년인가요? 그 수중과 증여라는 말을 이제 그 말도 이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시장 경제하고 선물 경제가 대비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런 선물 수수 행태는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수한 거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비되는 용어로 이렇게 선물 경제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적어도 16, 17세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경제 체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기를 데이터 작업을 했지만 리암 유이춘 집안에 매달 어느 만큼의 선물이 들어오는 건지를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10여 년간 2,854회인가 5장인 것 같습니다. 2,854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66개월간 2,796회여서 그러니까 달이 온전치 않은 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매달 42회 정도씩 물품을 받은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선물 받는 횟수에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선물이 전혀 없는 달도 있고 한 77회를 받은 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77회니까 하루에 두세 건 선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는 이제 유이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런 부분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유이춘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선물 증여자와의 밀착도 특히 유이춘이 어디에 있는가 특히 지방에 있을 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동절기에 하여간 휴가를 받아서 가토나 소분을 명목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지방 관할을 거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선물도 받고 접대도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특히 선물 숫자가 많고 1월은 세찬의 의미가 있고 12월은 유이춘 내외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전라감사 시기인데 그 전라감사 시기가 1572년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요 때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이제 주로 주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건 두세 번 정도고 되게 주로 지급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유이춘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지방관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주로 지방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문건 같은 경우는 226개월인데요. 이때 6,294회, 그러니까 거의 매달 28회 정도 선물을 받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유이춘하고 오희문의 중간 정도 위치하고요. 이문건의 선물은 여묘기하고 사왕기하고 유배기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묘기하고 사왕기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고 특히 사왕기는 일기가 그렇게 완전치를 못한 점이 있고요. 유배기 같은 경우는 22년 정도인데 거의 한 월 30회 정도씩. 그러니까 우리가 유배 생활이라고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했고 이때 이제 이문건은 성주의 어떤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희문 같은 경우는 전란을 만나서 피난 중이었는데 이 사람도 임천에서 거의 매달 13회, 평강에서 34회 정도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물이 가는 경제적인 성격. 유이춘의 경우는 곡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것까지, 그러니까 일상용품에서 사치품까지 망라되어 있고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해서 이것만으로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을 정도였다. 비교를 다른 부분, 이 당시에 유이춘의 다른 경제 상황과 비교를 하면 1567년하고 1573년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쌀하고 면포로 받아들이는 물품은 훨씬 많고요. 대신 녹봉은 51섬 정도, 논에서의 소출은 83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86섬을 받고 있으니까 선물이 이 사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573년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관직 생활을 할 때인데 쌀 49섬, 면포 28섬, 이 사람이 당시 받은 녹봉은 81섬 정도입니다. 근데 쌀하고 면포는 이렇게 좀 이게 받는 수치가 떨어지지만 다른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는 쌀보다는 이게 다른 물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이문의 경우도 선물이 그 진짜 피난기였는데 그 토지에서의 소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선물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이문 같은 경우도 이 선물하고 이렇게 둔전 경작, 이 두 가지 이 경제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정근대 사회의 국가 경제는 소비와 징수에 있어서 이러한 공사가 미분리 상태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론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수수는 소소하게, 빈번하게, 그리고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물을 주고받는 당사자도 도덕적으로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일기 기록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한 일종의 비만기다. 그리고 선물 수수를 기록하는 것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회가 되면 보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물은 갚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빚이자 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양반 관료의 선물 수치는 장시 활동을 제한했을 거고 시장 경제의 발달을 저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춘이 10여 년 동안 물자를 구입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오이문과 같이 선물의 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는 장시 활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 간의 선물은 물자 획득에 유효한 방법이었지만 정도가 지나칠 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곧 묵인하에 상당한 규모의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상황은 반전돼서 이 미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트를 달리해서 칙념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칙념이라는 용어가 참 특이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논문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연원한 거다. 기본적으로 부탁, 의뢰 등의 뜻을 갖고 연불한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칙념 제불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이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지방 행정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요번에 발굴한 자료입니다. 미암일기가 이제 미암이 이제 2월 초에 전라감사가 돼가지고 3월 19일에 이 전주에 내려가는데 가서 그 자기가 받은 칙념지 45장을 꺼내서 그 영리한테 지급하는 그런 기록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1,2품 재상에 칙념지 45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품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밖에 양반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방관들이 이렇게 칙념지를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 이제 칙념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노비를 추세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이제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종실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노비 추세하는 기록은 이제 도망노비 그 추세하는 기록이 세미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품징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 마음을 전달하는 예물이다. 양반 상호 간의 인적 연망을 확대한다.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우야담 그 자기 친구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는 이 홍로에게 칙념하는 이 편지글을 주고 있는데
거기 칙념하는 인원이 7개 9년에 거쳐서 2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유희춘의 칙념 내역은 지방관들은 원래 부임하기 앞서서 의정부, 전조, 대관 및 해당 읍의 정관 및 정관댁을 이제 주로 방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현안도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칙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 교환보다도 칙념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희춘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에 대한 칙념이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유배지였던 함경도 종성하고 은진 지역에 대한 칙념도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좀 그 의미를 확장해서 노비 완호나 식물수수 이외에 기타의 그런 칙념도 있는 것 같다. 그거 상관없는. 근데 이런 칙념은 하여간 이것도 지방 간의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노수신이 이 기대승한테 칙념을 바꿔서 작성하신대요. 나에게 칙념한 이는 조정의 간원이요, 이를 이행한 이는 곧 진도 군소로다. 맵살이 큰 섬으로 세섬이요, 간장은 항아리로 가득이네. 진실로 물욕을 텅 비운다 해도 창자를 체험해야 무엇이 문제겠는가. 은혜를 언젠가는 보답하겠다더니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려. 그러니까 칙념을 요청한 사람은 기대승이고, 그 칙념을 전달한 사람은 진도 군수고, 칙념을 받은 사람은 노수신이고, 칙념 물목은 쌀 세섬의 간장 항아리 정도겠죠. 이걸 통해서 칙념이 어떠한 전달 경로를 갖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네, 시간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문건 같은 경우는 107회 정도 칙념을 받는데, 이제 알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보니까 대개 다 환연 추정에 해당되더라. 환연하고 환연 추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인가요? 그리고 대개 다 환연이 아니고 혈연이나 학연이라 하더라도 대개 다 관직자와 관련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환연이라는 것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상관과 동료 및 부하 사이에 맺어진 그런 인적인 연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환연이나 환연 추정은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인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